보내고 있을 거라고 보고 시진핑 역시 지금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 미중 사이에서 또 신냉전상 그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에게 요구되는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남북 관계 다 단절되고 중국과의 관계까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너무 한쪽만 좀 바라본 좀 실책이 좀 크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예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 불발된 부분은 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저는 뭐 신인규 변호사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다만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 이번에 없었다고 해서 너무 우려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달에 저희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있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고요. 또 과거에 그 9월 달인가요? 저희 그 국무총리께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났던 일도 있고 계속해서 그 물밑에서 중국과의 어떤 외교 접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뭐 박지원 전 원장께서 나오셔서 뭐 굉장히 우려를 표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근데 저는 아까 김묵태 전 최고가 미국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중국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저 그 말이 100% 동의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미국 편 들었잖아요. 일방적인 구애 같은 거의 짝사랑 같은 미국에 대한 이 구애 작전을 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은 서로 풀 거거든요. 서로의 경제적 이익이 뭐 외교적 라인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자국 내의 그런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결국 그랬을 때 과연 미국은 어떤 손을 들어줄 것인가. 네, 저는 우리 역사를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미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본이나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 높게 봤지 항상 중요한 순간에 우리나라를 선택하기보다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너무 미국만 바라봤던 것이 분명 독이 될 것이다. 저는 과거부터 계속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역사 속에 다 드러나 있거든요. 우리 과거에 뭐 6.25 전쟁 나왔을 때 1950 그때까지도 가도 에치슨 라인 발표했을 때도 한반도를 빼고 일본으로 뺐던 그런 과거도 있고 또 전범국가 일본에 대한 그 정리를 할 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을 때 거기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싶어 했을 때도 미국이 결국 우리나라 손을 안 들어주고 우리를 빼고 일본만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독도 문제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그게 지금 아직도 일본과의 이 독도 문제 풀 때 아직도 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미국만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미국 물론 우리가 그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고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국가지만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때 중국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서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별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을 때 우리는 지금 혼자 지금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지금 전 왕따 당했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 빼고 다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은 기시다에 우리를 외면할 수 없죠. 근데 물밑에서 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 정도 교류는 다 하고 근데 필요한 거는 상징적인 이 국가 수반들의 만남인데 국가 수반들의 만남은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도와줬던 이 기시다 총리만 해주고 지금 시진핑 67초? 이런 정도의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지금 안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인하 전 행정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은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또 위치에 있고 무역과 그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또 교역 상대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굉장히 좀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까지는 아니지만 한미와 한일 관계에 굉장히 치중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 외교의 기본 제가 봤을 때 그 노선은 미국과의 관계와 일본과의 관계를 좀 견고하게 하면 중국이 좀 우리한테 움직여 줄 거다. 그를 통해 이제 북한 문제도 해결해보자. 이런 좀 뭔가 이렇게 너무 잘못된 믿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우리가 사실상 미국과 일본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다가 닥쳤던 걔가 이제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꼴이 돼버렸는데. 근데 이번에는 중국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거든요. 이게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중국 견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봉장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보시면 우리는 중국과 일본도 대화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중국을 만나갖고 굉장히 4시간 동안 군사 문제, 대만의 군사 문제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일본과도 후쿠시마 오염수 폐수 처리 문제 관련해서 과학적인 대화를 해나가자. 이 정도의 합의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만 앞에서 대중 관계에 있어서 선봉장에 서서 이용만 당한 거죠. 뒤에서 미국과 일본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다 챙겨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외교를 지금이라도 외교는 자국 중심적이어야 되는데
빨리 좀 노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요, 이게 국익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좀 평가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도 이제 1년 6개월 정도 국정 운영을 했으면 이제는 말로만 뭐 하고 있다, 말로만 잘 되고 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이고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뭐 박지원 외교부 장관이 이끌고 있는 외교팀인데 저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고 해외 순방은 많이 다니시는데 그조차도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물론 지금 내치도 상당히 꼬여있고 복잡한데 저는 외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좀 두루두루 이야기도 좀 들으시고, 외국 해외 순방 갔다 오시면은 이제는 좀 야당도 불러서 좀 대화도 좀 하시고 순방 결과도 좀 보고 하시는 좀 이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내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내 상황도 녹록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정치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관광버스로 세과시를 했던 장제원 의원을 좀 겨냥한 것 같기도 해요. 버스 920대에 달하는 인원을 온라인으로 모으겠다, 이런 취지로 연락망을 모집했는데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4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당 창당의 포석인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마지막 제안일까, 견제일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전 글쎄요, 4만 명, 저는 4만 명을 모을 수 없는 아직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별로 전혀 위력적이지 않게 보였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느끼기에는. 왜냐면은 되게 애매하게 얘기했거든요. 창당을 위한 멤버라고 하지 않고 연락 공유를 위한 멤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이면은, 만약에 신당을 위한 얘기라고 했으면은 국민의힘 당원이 뭔가 탈당까지 각오를 해야 되고 신당을 가기 위한 마음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그냥 이거가 관련돼서 정보를 공유받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명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만 명이면, 지난 전당대회 때 천하람 후보가 받은 표가 69,100표거든요. 아니 그 표에도 안 간 거예요. 그때는 심지어 당신 100%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지도부나 용산에서 봤을 때 아직 이 정도의 새 과시는 겁이 하나도 안 날 겁니다. 위력적이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상황이 저는 왔다고, 이게 글쎄요 누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수치를 넘어서 위력적인 수치까지 갈 수 있길 저 개인적으로는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좀 보수에 좀 균열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수정도 가하고 그럴 목표를 좀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그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 모습은 좀, 글쎄 오늘 또 몇 시간 전 발언 보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당의 개혁적 목소리를 내면 동지가 될 수 있다. 전 갑자기 거의 회군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같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과연 또 더 붙을 수 있을까? 저는 빨리 방향 설정을 좀 한 곳으로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인 멤버 중에 용을 담당하시는 분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일단 제가 방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920대 곱하기 45 하니까 41,400명이더라고요. 그 숫자에는 근접한 것 같고요. 일단 저는 4만여 명, 앞으로 더 늘어나겠지만 굉장히 큰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원내 의원 중에 과연 누가 이렇게 어떤 온라인 구축망을 형성한다고 했을 때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모을 수 있는 의원은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만큼 대통령실과 당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있구나도 방증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치훈 부의장께서 이준석 대표가 창당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과 당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도 이준석 전 대표도 당에서의 혁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준석 전 대표는 아마 창당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과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과연 그 실무적인 작업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비판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작업들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폭넓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방송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 짧게 듣고 유튜브로 넘어가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4만 명이라는 스코어가 팬클럽을 만든다는 건지 정당 창당의 그 기반을 만들겠다는 건지 전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당을 하겠다고 하면 모으면서 우리 신당 할 거니까 신당에 참여해줄 사람 같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리고
가능성이 1%씩 높아지고 있다. 뭐 대통령이 변하면 뭐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의 또 뉘앙스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금 뭐 연락망을 구축한다. 지지자 연락망. 저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신당을 하겠다면 하는 거지. 네. 이렇게 간보면서 정치하는 게 이게 무슨 청년 정치고 새로운 정치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신당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없고요. 윤석열이 갖고 노는 거지. 응? 대통령 갖고 노는 거야 지금. 가능성만. 대통령실과 당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뭐 당 내에서 혁신 가능하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연락망 모집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들어봤는데 새로운 길을 가고 계신 신인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사실 이준석 대표는 장제원 의원의 그 실제 버스죠. 현실 버스에 대적해서 네. 이제 가상 버스를 보여준 것 같아요. 가상 버스. 92대보다 이제 공 하나 더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좀 세가시를 전 한 걸로 일단은 보이고요. 예.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근육 자랑 비슷하게 이제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당에 보내는 저는 메시지가 좀 더 강하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시훈 행정관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이 개혁적인 메시지만 낸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냈다라는 것은 아직도 국민의힘 안에서 기회가 되고 뭔가 이렇게 여건이 성숙되면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에 저는 방점을 찍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준석 대표가 많은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그 메시지 상호 간에 이제 모순 충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동시에 12월 27일까지는 변화 가능성을 지켜보겠다. 거의 뭐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신당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저는 오히려 국민들 앞에 확고하게 탈당을 하고 정말로 세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거는 전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와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또 이준석 대표다운 행동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은 이준석 대표의 이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국민의힘에다가 저는 보내는 메시지가 아직도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신당을 하겠다고 나온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신당이라는 것은 확고한 의지와 분명한 비전을 가져도 전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워낙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나와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은 좀 용이하게 신당을 잘 하실 수 있는 전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노선을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직도 여지가 있다면은 전 이런 행동 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여지가 없고 난 확실히 나가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나와서 4만 명이 아니라 40만 명, 400만 명을 모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그 능력을 더 제대로 쓰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다들 조금 의견이 애매하게 갈리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워낙 언론에 자주 지금 소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삼지대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 언론을 다 뒤덮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것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전 양날의 검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언론을 장악한다는 건 이슈 장악력이 있는 거고요.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지만은 또 하나는 정말로 신당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뜨겁다는 것은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그분들의 기대가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높아진 기대에 어떤 메시지와 어떤 인물로 함께해서 만족시키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은 균형 있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살펴보고 싶은 인물 행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총선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한 장관이 총선에 미칠 파급력은 얼마나 될까 청년 여러분의 의견 또 들어보고 싶은데요.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좀 정계 대비가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전 나오시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거로 봅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카드고요. 지금까지 보여왔던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이 다양한 전투들을 봤을 때 민주당 의원들에게 상성상 매우 안 좋은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공격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어떻게 국무위원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계속 나를 세웠잖아요. 어떻게 국무위원이, 법무부 장관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일일이 다 꼬박꼬박 말대꾸하면서 그런 태도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 나온 다음에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발언을 해도 이제 그런 말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당 정치인이 되시면 그런 얘기 한들 민주당 그렇게 공격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큰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리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이 꽃길을 걸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대구 같은데 좋은 지역구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한동훈 장관은 험지나갈 거라고 얘기를 계속 서동열처럼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 험지를 나가도 그래 나간다고 하다 진짜 험지 나갔네? 라고 그게 되는 거지. 꽃길 나가겠지 하다가 한동훈 장관이 험지 나가 보시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은 다르네. 그럼 데뷔부터 그냥 1위 찍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한동훈 장관은 험지 나갈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다. 네. 근데 전 비판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저는 거리두기가 쇼를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전두환 노태우 모델을 따라갈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6.29 민주화 선언을 마치 전두환이 직선제 개헌을 얘기한 것처럼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6.29 민주화 선언에서 얘기했던 건 노태우였거든요. 네. 노태우가 나와서 마치 박종철 여사의 희생, 이한열 여사의 희생 이런 것도 다 가로채면서 마치 자기가 구국의 결단을 하면서 내가 여당 후보를 포기하면서까지 대통령에게 한번 제안을 해보겠다 한 다음에 그 다음날 회담하고 7월 1일 날 전두환 대통령이 쇼를 하면서 기자회견 그러니까 간담회를 했거든요. 받아들이겠다. 노태우의 구국의 결단을 전 그런 식의 쇼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뭔가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말을 듣네? 정치인 한동훈의 말은 이제 듣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면서 한동훈이 그 이미지, 전 분명히 기획된 뭔가 계획이 다 있어 티키타카 잘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같은 상황이었는데 다 양당 상황이 비슷했거든요. 네. 당대표, 대통령의 이 독단적 그거 운영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쪽은 그런 캐릭터가 나왔고 우리 쪽은 지금 그런 캐릭터들 다 몰아내려고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저는 순식간에 뒤집힐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 엄청난 파괴력을 줄 거라고 하는데요. 김용태 전 최고는 여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정치에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하게 된다면 저 손치훈 부의장 말씀처럼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다만 근데 저는 험지에 나가는 것은 반대고요. 네. 나름대로 상징성 있는 곳, 뭐 종로라든지 예를 들면 뭐 그런 지역,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에 나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혹은 아니면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과의 경쟁, 뭐 자객공천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식으로 돼야지 장관한테 험지 가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비대위원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것이 전문직이고 근데 아무래도 선거 경험이 없는 분이 물론 장관 능력 훌륭하실 수는 있겠지만 당을 장악하고 당을 이끄는 능력은 또 다른 별개의 능력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직은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장관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외관적인 능력만 꼭 수치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현역 의원들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 인지도 측면이라든지 어떤 말씀의 언변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걸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있다.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청취훈 부의장하고 또 비슷한 부분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도 큰 정치를 꿈꾸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한동훈 장관의 지지층이 형성되어 있을 텐데 중도의 확장 능력을 가져가려면 또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정치의 어떤 그런 스케줄에 맞춰 본다면 가끔은 대통령께 어떤 목소리도 높일 때도 있고 각을 세워야 할 때도 있을 텐데 과연 한동훈 장관이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스탠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한동훈 장관께서 국무총리를 하시고 그다음 이제 대선을 가는 좀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늘 했었는데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커졌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한동훈의 역할론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대구에 지난주 토요일 날 갔던 그 이벤트 그리고 그 한동훈 장관님의 그 사모님의 그 언론 노출 이런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정치 이벤트화가 이미 돼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을 국민의힘에서 전면에 내세울 것 같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그 한동훈 대 이재명 대표 이런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 이재명 이렇게. 근데 또 쇼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까 성치훈 전 행정관님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전에 이제 우리 성치훈 행정관과 약간의 결은 좀 시각은 다른데요. 그런 면에서 정권 심판론을 굳이 저는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전면에 나서는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 대 민주당 구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계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초반에 그 효과가 엄청날 거라고 보는데 궁극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건 없다. 두 분이 다르시네요. 예, 그럼 의견이. 저는 한동훈 장관이 분명히 대구 같은 조금 험지 아닌 곳에 나가서 전국 선거를 좀 진두지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인규 근데 대표님은요? 한동훈 장관이 전면에 등장하면 민주당한테 별로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이제는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 그 평면이 펼쳐지는 거라서 민주당한테 그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총선에서 얼굴 역할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국민의힘은 뭐 이거 총선 해보나 마나 저는 패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아주 강력한 저는 국민들의 회초리를 좀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민들의 평가가 좋지가 않습니다. 매우 네. 지지율이 낮은 상황인데 거기다가 행정부의 수장도 검사 출신, 거기다가 집권 여당의 얼굴격으로 한동훈 장관도 검사 출신의 또 직전 법무부 장관 이런 분이 와서 검사 공화국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무적으로는 이건 전혀 제가 만약에 전략을 짠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피해야 될 저는 전략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보통 정권에서 2인자들이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죠. 근데 간혹 가다가 2인자들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그 현직 대통령과 각을 세울 때 그리고 거기다가 그 현직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각을 세울 때 소위 말한 여당 내 야당 역할하면서 그 지도자가 뜨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좀 하고 이러면서 각을 세워서 오히려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한 몸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채를 한동훈 장관이 다 상속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점에서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그 청년들을 겨냥한 현수막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두 분께 얘기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현수막에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요 문구 청년 비하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청년은 모르겠고 지지는 받고 싶어 이렇게 읽혔는데 그러니까 초기 대응을 잘했으면 저는 오히려 뭐 당을 좀 변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초기 대응이 더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탓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업체 탓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제1당, 제1야당이 현수막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업체에게 맡기고 아무도 이거를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담당하는 아마 홍보위원장일 텐데 홍보위원장의 무능을 그냥 증명한 거라고 봅니다. 이게 몰랐어도 무능, 알았어도 무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홍보위원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다행히 오늘 그냥 조정식 사무총장이 좀 오늘 사과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국에 안 걸린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 민주당 입장에서 걸리기 전에 일단 한 게 너무 다행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청년들에 대한 접근을 이런 식으로 요행식으로 바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략도 갈라치기로 청년에게 접근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우리가 맞대응한 거는 진심으로 당한 게 아니라 맛 갈라치기로 갔거든요. 반대쪽을 취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행, 갈라치기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니즈를 바라고 접근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건데 지금 과연 민주당에 청년 의원들도 많고 지금 청년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당대표 근처에도 청년이 많은데 왜 대체 이런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될까? 다들 당대표 옆에서 이런 얘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당대표에게 달콤한 소리만 하는 사람만 지금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당대표가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다시 한번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치훈 행정관님의 목소리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인하 전 행정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안 걸린 게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저도 여기 우리 성치훈 행정관 얘기에 대부분 동의하고요. 일단 우리가 겸허하게 좀 이 부분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행히 조정식 사무총장이 너무 늦지 않게 그래도 오늘 사과하고 일단락을 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중도로 확장해야지 선거는 이기는 건데 이번 슬로건 자체가 너무 집토끼만을 바라보지 않았나. 그러면서 2030 이게 청년들이 마치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편협한 집단으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매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주당이 이거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정책적인 미스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이번에 오히려 또 좋은 계기가 돼서 또
좋은 정책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진보, 네. 그 뭔가 이타성, 그 뭔가 더불어서 함께 간다. 그리고 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 이런 게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인데 이번 문구에서는 우리 당의 그 정통적인 그 가치를 하나도 반영을 못한 거죠. 그런 면에서도 저는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예, 그래서 이번 거는 뭐 예. 두 분 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을 예, 하시는 예. 분위기로 느껴지네요. 이쪽 얘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것도 뭔가 기획의 의도가 있을 텐데 전 참 그 기획의 의도를 이거는 참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에 그 늘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다선 의원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학생운동하고 나서 빠르게 정치권에 입문을 해서 소위 말해 배지를 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청년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자신의 마음은 20대 청춘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민과의 소통이 지금 더 단절되는 그런 벽으로 작용했다라 보고요. 저는 아무래도 우리 성취훈 행정관님이나 이인화 행정관님 같은 분들이 홍보위원장 하시고 그 안에서 홍보의 권한 행사하시면은 네. 절대 이런 일은 안 나타날 텐데 지금 민주당도 너무 노쇠해져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좀 핀트가 안 맞는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반복되는 거 아니냐.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태 전 최고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김없이 정치권